자, 팩트 플리스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오해하고 왜곡되게 바라보는 10가지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 예들을 바로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면 이제 간극 본능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간극 본능은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양극단의 것만에 치우쳐 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치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통 많이 그러잖아요. 좌파야? 우파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좌, 우 이렇게만 보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이 났던 게 그 조선시대 보면 유학 중에 성리학이 있었잖아요. 성리학적 세계관이 딱 이거예요. 이분법적 세계관. 성리학은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군이 있으면 신이 있고 양반이 있으면 노비가 있고 남이 있으면 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쪽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그때 무시를 많이 당했던 거군요. 그래서 세상은 양극단으로 나눠볼 것이 아니라 그 간극 사이에 있는 것도 충분히 인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는 내용이 그 현무 씨, 세상을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몇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개발 국가, 뭐 중진국, 선진국 이런 식으로. 보통 선진국 아니면 후진국. 후진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안 되고 이분은 4단계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 보면 첫 번째 1단계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1단계 국가의 특징은 뭐냐면 물을 기르러 갔다 오는데 1시간 정도 걸리고 전기 안 들어오고 하루에 버는 일당은 2,000원을 넘지 않는 굉장히 암울한 게 1단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국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2단계 국가의 특징은 뭐냐면 자전거를 살 수 있을 정도가 됐고요. 하루 소득은 5,000원 정도. 그리고 전기는 들어오는데 전력이 불안정해서 냉장고는 둘 수 없을 정도가 여기는 2단계 국가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단계 국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자전거를 넘어서서 오토바이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 기르러 올 필요 없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찰찰찰찰 나오거든요. 냉장고도 가동시킬 수 있으니까 신선한 음식을 저장을 해서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여기는 3단계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4단계가 되는데 4단계는 오토바이를 넘어서 자가용을 운전할 수 있고요.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도 35,000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1단계, 2단계, 3단계 국가들의 생활 수준의 차이가 있는데 그저 잘 사는 선진국과 못 사는 후진국으로 싸잡아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걸 빌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위에서 내려다보잖아요. 1층 집이나 2층 집이나 10층 건물이 똑같아 보여요. 이거 그냥 성냥갑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4단계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잘 살고 이 사람들은 싸잡아서 후진국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간극 본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드는 예가 이제 브라질의 예를 들고 있는데 이 브라질 같은 경우 현무 씨 상위 10%가요. 전체 국민들이 내는 소득의 40% 정도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불평등하다? 불평등하고 빈부격차? 심하다. 보통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 브라질의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이 그래프가 나오는데 실제 1단계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2단계에 살다가 3단계에 사는 사람이 가장 많고 실제 4단계에 사는 사람도 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수치를 보면 브라질은 어때요? 중산층이 탄탄하고 꽤 살만한 나라고 점점 사회가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실제 사람들은 4단계와 1단계만 보니 양극단만 보니까 세상을 브라질을 왜곡되게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일조하는 배우가 누구냐? 이 책에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언론입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 팩트인데 그거를 언론에서 보도할 때 어떻게 보도하냐면 상위 10%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요. 상위 0.1%의 삶의 모습을 보도한다는 거예요. 거대한 요트, 개인 비행기. 그래야 구독을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간극 본능에 휘둘리지 말고 바르게 보는 방법은 뭐냐? 다수의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그거를 본다면 세상은 좀 더 정확하고 다르게 보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1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인구 통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형무 씨 한번 맞춰보세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인구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수직적으로. 여기는 2100년에는 인구 그래프가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셋 중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 상승할 건지 B처럼 완만해질 건지 C처럼 이렇게 딱 꺾일 건지. 에이. 걸려 들었어. 생각이 짧았어. 드디어. 오다. 예, 정답은 C입니다. 야, 너무 꽈어. 이게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직선 본능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은 본능. 주로 어디서 이게 많이 발휘가 되냐면 투자에서 발휘가 돼요. 교육도 투자잖아요. 이적이란 학생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공부를 잘해왔어. 근데 부모님이 얘를 더 투자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얘는 분명히 이렇게 갈 것 같아. 이 그래프를 보고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회사의 중간에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는 과거의 예측을 봐요. 그래서 다들 A처럼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투자를 하지 C처럼 꺾일 거라고 생각하면 투자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중요한 개념을 얘기를 하냐면 왜 인구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완전 동감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제 빌 게이츠의 예를 드는데 그 빌 게이츠가 그렇게 여기는 1단계에 있는 어린이들을 후원을 한대요. 음식도 제공하고 교육도 제공하고. 근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판을 왜 하냐면 인구는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어차피 가만 냅둬도 죽어야 될 아이들이야. 미안하지만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인데 네가 얘들을 살림으로써 인구는 폭발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저자는 말합니다. 그 자들은 괴소리하는 거다. 절대 폭발하지 않고 오히려 인구를 조절하는 행위를 빌 게이츠는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으면 이 사회가 2단계, 3단계로 갈 테고 그럼 사회가 발전하니까 영유아 사망률이 낮아지겠죠. 그럼 영유아 사망률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많이 출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출산율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하는 일은 일석이조라는 거죠. 첫 번째,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세계 인구 조절 하나. 이런 얘기를 여기는 직선 본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인 공포심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저자분이 이 공포 본능의 대표적인 예를 소개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자신이 이제 젊은 의사 시절에 하루는 이제 비상 환자가 들어온 거예요. 환자가 왔는데 피가 엄청 온 거예요, 바닥에. 피! 어딜 다쳤지 봤는데 상처를 찾을 수가 없어. 왜? 상하이가 붙어 있어. 아, 조종사인가? 맞아요. 지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피는 계속 나니까 상처 부위를 봐야 되잖아요. 간호사, 빨리 저 절단기 가져와요. 찢어야겠어. 잘라야겠어. 이러면서 절단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야. 오디오북이요? 이게 나와요? 이분이 스웨덴 사람. 아, 스웨덴. 가만 들어보니까 스웨덴 말이 아니야. 뭐 무슨 스키 저 스키 하는 거 보니까 러시아 말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유창한 러시아어로 안심을 시켰대요. 동지,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안전하게 스웨덴 병원에 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환자 동공이 이만해지면서 왜 스키를 막 시베리안 허스키를 막 하더래요. 자꾸 개인기 시간이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다. 그때 딱 든 공포가 잠깐
스웨덴 병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놀라지? 소련 전투기 조종사가 피 흘리고 여기 왔다는 건 3차 대전이다. 전쟁이다. 전쟁이다.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수간호사가 오더니 정신 차려요. 그래서 혼을 내더래. 이 자르면 큰일 나. 이 수트가 얼마인 줄 알아요? 공군 조종사 수트예요. 이거 물어줘야 된다고요. 상황이 뭔가를 봤더니 스웨덴 조종사예요. 저체온증으로 온 사람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말을 시키니까 입이 얼어서 왜 스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그 공포 본능에 이거 러시아 소련 말이라고 잘못 듣고 소련 말을 한 거야 거기서. 그리고 그 바닥에 있던 게 피가 아니고요. 구명조끼에서 나온 잉크였어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사람들은 별거 아닌 상황에서 극단적인 공포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런 공포 속에서는 사실 규명을 분명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책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문구가 뭐냐면 머릿속이 공포로 가득 차 있으면 사실이 들어올 틈이 없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게 항공기의 예예요. 왜 우리 넛지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은 자동차로 죽을 확률의 6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근데 왜 우린 추락하면 다 죽는다고 생각할까? 그래야 뉴스에 나오거든요. 다 죽은 걸 뉴스로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이 다쳤을 때랑 10명이 다쳤을 때랑 100명이 죽었을 때랑 이게 다른 거야. 뉴스에서 보도하는 비율이. 이게 바로 언론의 속성이에요. 공포 본능을 조장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